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장표 알고 계시나요?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아시면 좋을 법한 그런 장표예요. 이게 뭐냐? 유엔에서 지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가 정리된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 총회 2015년에 합의한 내용들이거든요. 핵심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자면 뭐 빈곤퇴치, 기아종식,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불평등 감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느껴지는 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목표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미래 채널에서 이 자료를 소개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자료가 또 이번에 발행이 됐어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 현황 최신 자료가 통계청에서 또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이 자료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만 볼 겁니다. 먼저 빈곤 퇴치.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요. 세대별로 이게 빈곤율이 다르다는 거. 젊은 층은 괜찮아요. 조금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문제는 뭐다? 76세 이상에서는 이 빈곤율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공적연금 미수급자가 많고 금액도 적기 때문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자, 다 들어보셨죠?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 고령자 돌봄, 의료, 그리고 고독사 방지까지 정말 다양한 대책들이 한국 안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저는 지난번에 이 고령자 1인 가구들 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강의 안에 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기아를 종식하자. 아니, 식량만큼 우리 미래에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 전 세계 인구는 78억을 넘어서서 79억.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텐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도 바뀌고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기아 종식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괜찮죠. 소득 수준 하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 아프리카 대륙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몇 %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곡물을 소비할 때 몇 %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이 되는가를 보는 건데 아주 충격적이죠. 이 자료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3%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나머지 80%는 결국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이게 상당히 재미난 점이 1990년만 하더라도 식량 곡물 자급률이 43.1%였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거예요. 근데 불과 30년 뒤에 그 수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은 역시나 밀, 옥수수 이런 애들이고요. 쌀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보시면서 뭔가 걱정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밀 가격이 껑충 뛰게 된다면 해외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곡창지대에서 밀을 많이 수출했는데 그게 끊기다 보니까 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제 밀가루 여기저기서 우리 다 먹잖아요. 빵 먹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그런데 다 쓰이는데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서 이런 식량을 무기로 해가지고 협상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왜?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미난 사실을 또 잠깐 보시자면은 반면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192, 120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 다 먹여 살리고 나머지는 수출을 할 정도로 남아 돈다. 중국도 91%.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낮아가지고 식량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변화.
자,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미국 나사팀 연구, 옥수수 생산은 14%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옥수수 자급률은 참고로 0.7%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 오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의외의 사실인데 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날씨가 따뜻해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다행인 사실 쌀 생산량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지방 농업을 조금 최첨단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시도들은 상당히 우리 식량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이요. 세계인의 건강 그리고 웰빙을 향상시켜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신생아 사망률인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왜? 우리 의료 시스템 좋잖아요. 근데 퀴즈.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잘 치료하는데 정신 치료가 잘 안 된다? 정신적으로 피폐한 나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이 여기 있거든요.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자살률이 2배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자면요. 재미난 점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OECD 평균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 자살률이 껑충 뛰게 된 거예요. 자, 혹시 이 원인 아시나요? 저는 이 원인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IMF 이후니까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아니면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 자살률이 더 높냐? 역시나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4배나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경제적인 부담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층, 역시나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건강이 좋다 보니까 자살률이 그 사망 원인 1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층의 삶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경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절망, 빈부격차, 관계 단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해결 과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년들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기업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21대 현재 국회의원 당선인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20대, 30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대 이상의 국회의원 분들은 잘 하시던지 아니면 물러나시던지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성평등 문제.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늦게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이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등을 갖춰보자. 자, 우리나라 내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살 이상 인구의 성별 가사 노동 시간인데요. 변화를 보시게 되면 99년부터 2019년까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네요. 여성은 하루에 2시간 58분 정도로 꽤 낮아지기는 했는데 남성도 하루에 52분 정도로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차이는 좁혀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너무 뭐 2-3배, 3배 정도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퀴즈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적은 나라 1위는 한국은 아니에요. 일본이 가장 적은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끝에서 두 번째가 한국이고요. 오히려 터키보다도 우리나라가 여성 임원 비율이 적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야,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자면 뭐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여성가족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 여성가족부가 없어도 이 불균형 문제가 잘 해결이 될까? 또 새로운 부처가 생겼을 때 더 중요한 역할, 더 효율적인 역할을 꼭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OECD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끝에서 네 번째, 일본은 정말 참담하네요. 자, 그래서 여성을 대변해줄 사람 역시도 그 숫자가 너무 떨어진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여자인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퀄리티와 이쿼티의 차이가 이게 평등보다 공평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건데 상당히 제가 재미있게 본 자료였습니다. 실력 위주도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7번째, 중요한 이슈죠.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퀴즈.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자, 어느 나라일까요? 라고 보시면은 찾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정말로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비중 자체가 2020년 기준으로 4.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자, 대부분은 옆자료 보시게 되면 태양광, 바이오가 제일 크고요. 보시게 되면 풍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 비율이 낮네요.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저도 쉽사리 뭐라고 말을 꺼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11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해져야 되는데 일단 대기 질 문제가 심각하죠. 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추세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게 되면 OECD 가입국의 평균,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도시는 상당히 공기질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웃나라의 영향, 그 석탄 발전이 우리는 4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제조업 중심 국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산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얼굴에 쓰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 다이슨에서 이제 올가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지는 않을까? 중국과 우리나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많은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12번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영역인데요. 의외의 결과였어요. OECD 국가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재활용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처리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활용하는 비율, 초록색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어요. 반면에 소각과 매립은 줄어들고 있다. 야,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쪽으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죠? 자,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라는 거. 재활용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더럽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1인당 88kg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의외로 16k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저개발 지역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2010년부터 하루에 0.29kg 정도로 이게 또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이런 제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강력한 규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자율로 맡기면은 사람들이 이걸 쓰겠냐고요. 편리한 일회용품을 쓰지. 그래서 이게 좋은데, 근데 이거에 따라서 서민 피해라든지 당장의 경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착한 척하면서 다회용품 써야지, 일회용품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쓰지 않아가지고 이제 1인 생산 단가 높아지면은 결국 피해보는 거는 서민들이니까. 자, 13번째입니다. 기후변화와 대응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또 퀴즈예요.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몇 위일까요? 선진국들 중에서.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의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OECD 가입국 중이니까 중국과 인도가 빠진 수치예요. 뭐 중국 끼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규모를 보세요. 5천만 국민, 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배출한다는 건 상당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1인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의외로 호주가 1인당으로 쳤을 때는 제일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축에 우리나라는 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IPCC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43%, 2019년인가 그 기준으로 봐가지고 43%를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표인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표는 이제 2030년까지 40%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친환경 전환 영역은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정말로 큰 변화가 있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15번째 육상 생태계 보존 영역이요. 퀴즈. 한국의 산림 면적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네, 줄고 있습니다. 아,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 OECD 각국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거. 자, 38개의 OECD 회원국 중에서 산림 면적 감소세를 나타낸 나라는 딱 10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산불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로는 기후변화를 꼽고 있죠.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 붙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건조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대기가 정체를 하게 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가뭄 상황,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산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째는 사회에서의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제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재밌게 본 수치는 이거예요. 살인 범죄율, 우리나라 안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발생 비중은 10만 명당 몇 건이냐? 0.6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OECD 평균이 2.4명인데 그 굉장히 현격하게 낮은 정도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퀴즈. 살인 피해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살인 피해자. 자, 이러면 많은 분들이 여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성이 더 많았다가 2020년에는 남성으로 오히려 역전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여성들보다 남성이 더 많이 죽네, 여자들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고 오버하지 마 라고 할 게 아닌 게 또 뭐냐면은 가해자의 75.1%는 남성이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우리는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미래의 꿈, 투자 분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것들, 이러한 목표와 부합을 하나요? 저는 상당히 이 투자 쪽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투자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돈이 우선이니까. 물론 ESG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돈에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메타버스 NFT,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표들을 위한 활동들이 저는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마지막으로는 착한 척을 하면서 끝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 미래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